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VIP 경로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회의 도중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 전화해 이렇게 처벌해선 안 된다며 격노하는 모습을 당시 안보실장이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직접 봤다고 순직해병특검에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같은 자리에 있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역시 이 상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제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이 누구 얘기를 듣고 이렇게 나왔는지를 밝히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로 오늘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해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조사할 때 다 제가 아는 대로 다 진술했습니다. 조 전 실장은 특검에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를 낸 뒤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 전화하는 걸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의 막바지인 오전 11시 54분,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걸린 대통령실 명의 800-7070 번호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고 지목한 겁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이 불거진 회의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통화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는 진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과 통화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질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 결과가 보고되지도 않았다며 경로설을 부인했던 입장도 뒤집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석 비서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특검이 지난주 비공개로 조사한 임기훈 전 비서관도 경로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질책했다며 조 전 실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회의 자료에 기록된 참석자 7명 중 모두 5명이 윤 전 대통령의 경로를 인정한 것으로 VIP 경로설이 기정사실화된 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로 사실과 이 전 장관과의 통화까지 확인된 만큼 특검의 수사는 외압이 전달되고 실행된 경로와 그 배경으로 지목된 구명로비 의혹 규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사건의 주요 당사자들이 사용한 비화폰 통신 기록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수사 결과에 외압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기간 동안 주요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내일 최상병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1입니다. 북방 한계선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 내란의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죠. 내란 특검이 이 의혹 규명을 위해 NLL 인근에서 이뤄진 공격 헬기 아파치 항공대대 비행 작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구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내란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공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앞서 검찰이 노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길 땐 이 의혹까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NLL 북한 공고는 어떻게 유도하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내란 특검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아파치 헬기 부대가 북방 한계선을 따라 비행한 작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내부 관계자들 녹취록에는 서해안 이외에도 내륙과 북한군 지피 근처까지 비행하는 이례적인 방식이었다. 평소와 달리 당시 비행엔 30mm 기관 포탄과 미사일을 장전했고 평상시 비축했던 실탄이 아니라 전시 비축용까지 동원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조종사들이 참여한 회의에선 고도를 높여 적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훈련 도중 교신은 도청을 방지하는 비화 통신이 아닌 도청이 가능한 일반 통신망을 이용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조종사들이 정찰 목적이 아니라 북한이 우리를 목격하길 바랐던 것 같다. 지지율이 떨어져 북풍몰이를 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했다는 녹취도 확보됐습니다. 특검은 당시 작전에 참여한 부대들도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일련의 행위들로 군사적 긴장감 조성과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의혹에 대해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물풍선 원점 타격과 백령도 포사격, 대북 심리전단, 무인기와 아파치 작전까지 북풍 종합 시나리오 일환으로 보고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검은 아파치 헬기엔 조종사들이 탑승했고 실제로 격추됐을 수도 있었던 만큼 일반이적 혐의를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 등에게 외환 예비 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처남 김진우 씨의 장모 자택에서 목걸이가 든 가방을 확보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김 씨의 장모는 사위가 가방을 갖다 놓은 걸 자신은 미처 몰랐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이 김 씨가 다른 곳에도 이렇게 물건을 옮겨둔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김 씨의 또 다른 인척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구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자택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원래 압수수색 대상도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수첩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에서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오빠 김진우 씨의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이름표가 붙어있는 가방이었습니다. 특검은 곧바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가방 안에서는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다고 알려진 반클리펜 아펠 제품으로 추정되는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목걸이 말고도 귀금속이 여럿 달린 고가로 보이는 다른 장신구와 1억여 원의 현금 다발도 들어있었습니다. 명품 시계 상자도 발견됐는데 시계는 없었습니다. 특검은 오빠 김 씨 말고도 김 씨의 장모까지 불러 가방 속 물건들이 김 여사와 관련된 것인지 명품 시계의 행방을 아는지 등을 물었는데 장모는 김 씨가 가방을 자기 집에 갖다 놨다는 것도 미처 알고 있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또 다른 인척의 사무실 2곳도 압수수색한 뒤 이 인척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씨가 장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물건을 갖다 놓은 것처럼 다른 곳에도 몰래 물건을 분산해 보관했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특검은 논란이 됐던 목걸이와 현금 다발이 든 가방을 왜 김 여사나 오빠의 집이 아닌 장모의 집에 보관했는지, 다른 사람이 김 여사 측에 대가를 바라고 건넨 것은 아닌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빌린 거다, 소상공인에게 구입했다, 모조품이다, 해외에서 샀다 등등 언뜻 보면 이 문제의 목걸이에 대한 윤 전 대통령 배우자 측 해명이 계속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해명이 달라졌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유리한 사실만 강조하고 있는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성 기자가 의도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제품으로 알려졌던 목걸이, 까르띠에로 보이는 팔찌와 티파니 앵코로 보이는 브로치. 처음 논란이 됐을 때 대통령실은 한 제품은 국내 소상공인에게 사고 다른 두 제품은 지인에게 빌린 것으로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재산신고 보니까 보석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 총무비서관실에서 보충 신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빌려준 사람은 누구인지, 우상으로 빌렸는지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결국 재산신고 누락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검찰 고발을 당했는데 김 여사 측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모조품이라는 입장을 처음 들고 나왔습니다. 논란의 반클리프 목걸이 등 2점은 해외에서, 한 점은 국내 소상공인으로부터 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 여사 측의 입장도 세 제품 다 모조품인데 한 제품은 국내 소상공인에게, 두 제품은 해외에서 샀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반클리프 아펠 모조 목걸이는 구입 후 지인에게 선물을 했다가 순방 일정 당시에 잠깐 다시 빌렸다는 입장이 추가됐습니다. 김 여사 측은 처음에는 빌렸다는 점을, 추후 검찰에는 모조품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그동안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해명대로라면 허위 재산 신고에 해당되지도 않고 모조품 구매로 처벌하기도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역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목걸이를 모조품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발견 장소입니다. 김 여사 측은 선물을 한 상대방이 오빠는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 목걸이는 장모 집에 보관돼 있던 오빠의 가방에서 나왔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의 목걸이에 대한 진술이 교묘하게 바뀌어 온 만큼 진품을 숨기고 모조품을 준비해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이런 가운데 진짜 명품 목걸이를 건넸던 인물이죠. 통일교 교단사업 청탁과 함께 윤 전 대통령 부인에게 전해달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건넨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장실질심사 신문을 마치고 나온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은 목걸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한테 목걸이는 어떤 목적으로 주신 건가요?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교단 사업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고가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공적 개발 사업, YTN 인수 등을 지원해달라는 목적이었습니다. 1시간 40분가량 진행된 신문에서 윤 전 본부장 측은 정식 절차에 따라 통일교 교단 차원에서 이뤄진 일인데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통일교 교단 차원의 개입이나 김건희 여사 청탁 전달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편 건진법사와 김 여사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지난 2023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사2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 씨는 전화를 건 상대가 어르신께서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 말했다고 서울 남부지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는 전 씨의 인사청탁이 이른바 윤핵관 등에게 막혀 전 씨가 주변에게 불만을 토로하던 시기였습니다. 다만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몇 년 전 통화라 상대가 김건희 여사인지 김건희 여사 측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의 휴대전화에 여사2 외에도 건희2라는 이름의 번호가 저장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번호의 명의는 김 여사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아프다면서 계속 출석을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부와 검사들이 직접 구치소로 찾아가 윤 전 대통령을 데리고 나오는 방법도 검토 중입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뒤 특검 조사에 한 번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구속 이후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3번 불응하더니 어제 오늘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출석 요구도 연이어 안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가능성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오늘 조사 참석이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특검 측은 이런 사유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변호인 선임계조차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오늘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사실상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엔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는 방법을 썼습니다. 교정당국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할 때 물리력을 동원하기 난감하다며 물리력을 동원한 구인까지 나가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보 등 특검 인력이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1차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데리고 나오는 것은 교정당국의 몫이더라도 영장을 직접 보여주고 실질적인 집행까지 이어지게끔 하기 위한 겁니다. 특검 측은 구속 피의자를 데려온 기존 사례와 법리 검토를 거쳐 체포영장을 청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돼 수사기관이 구인을 할 수 있지만 현재 구속영장은 내란 특검에서 받은 영장인 만큼 법적 논란을 없애기 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체포영장에 대한 법원 판단은 내일쯤 나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 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 친윤과 반윤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입니다. 전한길 씨가 친윤 간별사 격으로 나서 면접을 실시하겠다고 하자 친윤과 반윤이 맞서는가 하면 20대 대선 경선에서 신천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했다는 의혹 관련해서도 양측의 대결 구도는 뚜렷해 보이는데요.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당대표 후보 등록 첫날 공식 일정으로 전쟁기념관을 찾은 김문수 후보에게 기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길종 한국사 강사가 오늘 공개 질의서에 답변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전 씨가 친윤석열 후보인지 확인하는 면접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응할 건지 물어본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무슨 질의를 했는지 이런 거 봐서 제가 검토를 더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반탄 후보를 자청한 장동혁 후보 측은 전 씨의 면접에 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당한 지 2달도 안 된 책임당원 전한길 씨가 당대표 후보들을 쥐락펴락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국민의힘의 주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장동혁, 김문수를 단일화하겠다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계세요. 저는 당꼴이 진짜 이게 뭐냐. 한동훈 전 대표는 진짜 극우 간별사에게 기꺼이 간별받겠다고 줄 서면서 우리 당에 극우 없다고 하는 건 국민과 당원을 기만하는 거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을 강타한 또 다른 논란은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에게 들었다며 지난 20대 대선 경선에서 신천지 10만여 명이 개입했다고 폭로하면서 당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장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서 근거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무슨 근거로 그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는 솔직히 되지 않습니다. 같은 당 안에서조차 아예 없는 소리가 아닐 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신앙적 그 결합체를 가지고 특정 후보를 갖다 당선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접근을 해와요.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꾸려 신천지 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나서면서 국민의힘의 혼란은 안팎으로부터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당내에서조차 과거 통합진보당 사례처럼 위헌 정당으로 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이 임박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상에 돌입했는데요. 먼저 워싱턴 연결합니다. 김재용 특파원, 부총리가 공항 도착한 직후 숨 돌릴 새도 없었다면서요. 그렇게 봐야 합니다. 공항에서 기자들과 잠시 만나고 떠난 시간이 정오쯤인데요. 오후 3시에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상무부까지 1시간 정도 걸리니까 거의 쉴 틈도 없이 결전회장에 들어간 겁니다. 기재부가 공개한 협상장 사진을 보면요. 러트닉을 상대로 구윤철 부총리, 왼쪽에 김정관 산자부 장관, 오른쪽으론 통역, 그 옆으론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보입니다. 2시간 동안 거의 모든 걸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특히 투자 논의도 많이 오갔는데 구윤철 부총리가 다양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러트닉 장관이 4천억 달러 투자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최선의 최종안을 내라, 모든 걸 가져와라 이렇게 압박도 했는데 이게 수용 가능한 얘기인가요? 일본이 경제 규모가 더 큰 만큼 우리가 비슷한 금액을 던지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한 정부 관계자도 어차피 내부적으로 설정한 한도 안에서 협상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투자금이더라도 운영 방식에 따라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 구 부총리도 이걸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트닉이 인터뷰에서 무례하다 싶은 발언을 하면서도 계속 한국팀을 만나 설명은 듣는 건 유념할 대목이 있다는 뜻입니다. 네, 협상까지 하루도 안 남은 셈인데 타결이 가능할까요? 아마 그건 러트닉 장관도 모를 거고 곧 복귀할 베센트 재무장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내일 끝나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한 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South Korea, are you going to finish tomorrow? Finish what tomorrow? The tariffs? No, won't be finished tomorrow. But our country's becoming very rich.
분명한 건 시안에 쫓겨 협상을 끝내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그러니까 이곳 시간 새벽에 워싱턴 현지 협상팀과 일본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까지 화상으로 연결해 최종 대응 전략을 조율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로 간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미가 서로 호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상안을 마련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 폭탄을 부과한다고 선언한 게 넉 달 전이었고 석 달 연장된 기한의 끝이 모레인 8월 1일입니다. 정부가 미국 측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최종안을 이제는 제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양보해야 하는 건지 그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협상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천공항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미국 측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방적으로 회담 일정을 취소한 겁니다. 관세 부과 시한을 불과 일주일 남기고 협상 일정이 틀어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단 미국에 가 있던 김정관 산업장관과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의 집무실과 뉴욕 자택, 스코틀랜드 출장길까지 쫓아갔다가 귀국 일정에 맞춰 다시 미국으로 대서양을 이틀 새 2번 횡단하며 첩보 작전처럼 미국 측과 입장을 조율했습니다. 결국 러트닉 장관은 스코틀랜드에서 최종안의 모든 걸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고 이어 미국 귀국 뒤 구윤철 기재장관과 김정관 산업장관을 함께 만났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 벌어진 일들입니다. 미국에 합류한 구윤철 장관이 우리 측 최종안을 1차적으로 러트닉 장관에게 제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분야는 많이 이제 알려져서 관심이 있었다는 건 저희가 지난번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고 반도체랄지 2차 전지랄지 바이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1,000억 달러 수준이던 기업 투자 규모를 올리는 동시에 농축산물과 디지털 시장 개방, LNG 매입 확대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GDP 대비 국방비 증액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연일 미국이 돈을 벌고 있다며 통상협상을 치적 홍보용으로 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그런 어떤 카드를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시간을 주는 거예요. 2+2 협상이 취소되면서 만나지 못했던 한미 양국 재무수장 구윤철 장관과 베센트 장관은 내일 마주 앉습니다. 환율과 미국 국채 매입 문제 등 통상외 분야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협상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관세 부과 시점까지 이제 단 이틀 남았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막바지 협상 총력전에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 특히 관세 부과의 직접 당사자인 기업들도 대거 뛰어들었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과 최고 경영진이 일제히 미국으로 향한 건데요. 기업들의 지원 카드는 뭘까요? 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테슬라에 23조 원 규모 반도체를 공급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재용 회장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워싱턴, 한미 양국 정부의 관세 협상이 한참인 최전선입니다. 삼성은 사업상 출장이라고 말을 아꼈지만 사실은 관세 협상 지원에 나선 겁니다.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같은 경우가 또 뭐 품목 관세로 새로 추가되느니 많은 이런 이야기도 있고 대기업 회장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 테슬라에 공급될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인데 이 회장이 현지 공장 증설이나 반도체 기술 협력을 제한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올해 초 1억 달러를 들여 미국 필리주선소를 인수한 하나그룹 김동관 부회장은 먼저 워싱턴에 도착해 협상단에 합류했습니다. 우리 주요 카드로 떠오른 조선업협력,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 지원에 나선 겁니다. 제조업 재건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귀가 솔깃하도록 조선소 현지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 등을 제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관세 협상의 최대 당사자인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도 국내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협상 기간 단 넉 달간 자동차 품목관세가 부과된 것만으로 실적은 곤두박질 친 데다 철강의 품목관세 폭탄도 유주될 경우 계열사 현대제철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정 회장은 지난 3월 미국 백악관에서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을 쌓기도 했습니다. Today we're delighted to report that Hyundai is announcing a major $5.8 billion investment in American manufacturing.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 기업 입장에선 수출이 막히고 정부 입장에선 국가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그걸 막기 위한 민관 합동 총력전. 대통령실은 기업이 구축한 미국 내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 협상 방향을 공유하고 정부 대신 중요성을 강조해준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어제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을 향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기업을 향해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배임죄 완화를 공식화한 건데요.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추진 등으로 반발하는 재계를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후 세 번째로 열린 비상경제 점검회의. 시작부터 투자와 성장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주범으로 배임죄를 꼽았습니다.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자며 배임죄 완화를 예고했습니다.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임죄는 그동안 수사기관이 기업의 경영 판단을 처벌 대상으로 삼을 때 활용해왔는데 재계가 오랫동안 완화를 요구해왔습니다. 경제 관련 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업 관련 법령에 관행적으로 들어있는 형사처벌 조항 중 불필요한 건 없애거나 행정제재로 대처하겠다며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산재 사망 사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기업의 책임과 처벌을 강조했는데 다른 한편으론 기업 활동에 불편한 것들을 해소해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재계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온 원팀 정신을 부각시키고 경제계의 길을 살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가 늘고 기업이 활력을 찾아야 경제가 산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국민주권 정부는 기업 활동을 격려하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고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자는 취지로 도입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매장에서만 쓸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일부 대형 매장에서 이 제한 규정을 피하려고 법인을 쪼개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위장 가맹점을 만드는 등 꼼수 영업을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한 대형마트. 출입문과 마트 내부 곳곳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물건을 사봤습니다. 민생 쿠폰을 사용하겠다고 하자 전용 계산대가 따로 있다고 안내합니다. 민생 카드를 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알려준 계산대로 가보니 다른 곳과는 달리 단말기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여기 민생 회복되는 거 맞죠? 매장이 커서 진짜 되는 거 맞아요? 소비는 요거, 요거는 요거. 계산이 끝나자 영수증 2장을 건네줍니다. 그런데 영수증 하나가 수상합니다. 마트 이름을 그대로 썼는데 뒤에 붙는 마트만 유통으로 바꾼 다른 업체 명의의 영수증입니다. 쿠폰 신청 일주일 전인 지난 14일 마트 대표 임모 씨가 아들 명의로 만든 법인입니다. 업체 주소지는 마트 2층에 있는 생활용품 매장, 위장 가맹점입니다. 이 같은 유령 업체를 왜 만든 걸까요?
1년 매출이 30억 원을 넘는 기존 마트에서는 민생 쿠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매출이 아직 없는 신생업체를 통해 쿠폰 사용처 제한 규정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임 씨는 여주시청의 현장 점검에도 유령법인 운영을 멈추지 않다가 최근 세무서에 신고가 들어가자 그제야 폐업하겠다고 했습니다. 폐업 들어갔어요. 민원이 하도 들어오니까 통선이 너무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만 시간은 달라고. 민생 쿠폰 취지를 퇴색시키는 꼼수에 소상공인들은 울상입니다. 계엄 일어나고 나서 저희는 매출이 반토막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시행된다고 해서 물건을 좀 많이 채워놨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실은 수박도 잘 안 나가요. 저희. 굴로 다 같이 일로 오겠어요. 단속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들도 소상공인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신고를 받는 대로 위장법인을 취소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 캄차카반도 인근에서 규모 8.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과 미국 등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긴장 속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곳곳에 쓰나미 경보와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러시아 캄차카반도의 한 병원. 수술 중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자 의료진들이 온몸으로 환자를 부여잡습니다. 수술방 집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등 흔들림은 더 심해집니다. 사할린의 한 해안가에서는 최대 4m 높이 쓰나미에 항구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건물이 통째로 물에 떠내려오고 커다란 어류 가공 공장도 침수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 24분 캄차카반도 동남쪽 119km 지점에서 규모 8.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9km. 미국 지질조사국은 진원의 깊이가 얕아서 인근에 미친 영향이 더 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캄차카반도의 한 유치원은 이번 지진으로 건물 외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На 15-м детском саду произошло обрушение части фасада. Слава богу, никто не пострадал, детей не было, но разрушение есть. 러시아 지질 당국은 이번 규모 8.8의 지진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1952년 이후 73년 만에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며 전 세계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고 밝혔습니다. Сильнейшие за последние десятилетия толчки мы испытали. 강진의 여파는 태평양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일본은 국토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태평양과 맞댄 모든 해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미국 하와이와 괌에도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고 해안가마다 전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캄차카는 지진과 화산 폭발이 발생하기 쉬운 태평양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는 만큼 진앙지와 거리가 먼 멕시코와 뉴질랜드도 해안가 주민들에게 주의 당부에 나섰습니다. 미국 쓰나미 경보센터는 깊은 해양 수심에서 쓰나미는 제트기와 맞먹는 속도로 대양을 건널 수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쓰나미 경보가 내려진 일본에선 하루 종일 특보를 통해 쓰나미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재난에 대비해 주민 200만 명의 피난 지시가 내려졌고 비행기와 전철 등 교통도 멈춰섰습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쓰나미 경보로 가동이 중단된 홋카이도의 한 자동차 공장 옥상입니다. 직원들이 뙤약볕을 피해 그늘에 옹기종기 모여 몸을 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까지 태평양 연안 지역에 광범위하게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면서 주민 200만 명의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은 일제히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도망치라는 자막을 내건 채 특보를 이어갔습니다. 東日本大震災みたいな感じだったんで、少しちょっと怖いって感じですね。買い物出てる間に警報になっちゃってすぐ走って迎えに行ってすぐこっちに向かってきて 센다이 공항이 폐쇄돼 종일 결항이 이어졌고 해안에 인접한 철로를 지나는 40여 개 노선의 전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電車が止まってしまって、でアナウンスが入ってカムチャッカ半島で起きた地震で津波警報が出たから
電車が止まるっていう 이와테현 쿠지항에선 오후 2시쯤 이번 캄차카반도 지진에 의한 쓰나미 중 가장 높은 수준인 1.3m의 쓰나미가 관측됐습니다. 진원에서 3,000km 떨어진 큐슈 지역에서도 쓰나미가 관측됐고 곳곳에서 바닷물이 강을 역류해 올라가는 모습도 관찰됐습니다. 쓰나미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미에현에선 50대 여성이 직접 차를 몰고 고지대로 피난하던 중 도로 옆 절벽으로 추락해 숨졌고 홋카이도에선 60대 여성이 피난시설로 걸어서 이동하던 중 넘어져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 경보를 언제 해제할 수 있을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今回の地震の周辺で、過去にも大きな地震が発生しておりますが、同規模程度の津波の観測では、少なくとも1日程度以上 이번 지진과 관련해 마이니치 신문은 전문가를 인용해 해양판과 육지판의 경계에 위치한 해구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해구형 지진이라고 전했습니다. 해구형 지진은 쓰나미나 진동이 넓은 영역에 미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역시 해구형 지진이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직접 만든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연습까지 했다는데 카메라 앞에선 입을 닫았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지난 20일 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어준 아들에게 사제총을 발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63살 조모 씨입니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아들 왜 살해했습니까? 아들 살해한 거 후회합니까? 경찰은 살인과 방화 예비 등은 물론 살인 미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아들만 살해하려 했다는 조 씨 주장과 달리 경찰은 조 씨가 며느리와 손주 둘, 외국인 가정교사까지 살해하려 했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조 씨가 이혼한 전 아내와 자신이 살해한 아들로부터 상당 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는데도 망상에 빠져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외톨이란 고립감에 빠져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해 범행을 결정했던 겁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다른 가족이 짜고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성이나 사과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지난해 8월부터 총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을 사면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격발 연습을 하며 사제총의 성능을 실험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아들을 살해한 다음 날 정오에 폭발하도록 자신의 자택에 설치해둔 사제 폭발물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폭발물 사용죄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사건 당일 최초 신고 70분 뒤에야 경찰 특공대가 현장에 진입한 늑장 대응 의혹과 관련해 인천경찰청에 대한 감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던 20대 대학원생이 붙잡혔다가 곧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인데요. 기각 사유가 뭐였을까요? 이승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은 옷에 가방 차림의 남성이 한 여성의 뒤를 따라갑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선 잠시 떨어졌다가 여성이 골목에 들어서자 간격을 좁히더니 건물 쪽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지난 26일 밤 10시 반쯤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입니다. 남성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범행 직후 남성은 주차장을 빠져나와 이 길을 따라 도주했는데요. 인근 가게 주인이 남성을 붙잡아두며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 이제 무슨 소리가 큰 소리가 나서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소리인가 했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이건 좀 다급한 비명 소리여서 500m 정도 좀 추격을 해서 이제 그 범인을 잡았고요. 경찰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한 남성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했다. 거주지가 일정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여기에 직업과 가족관계도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다소 자의적인 판단을 더했습니다. 남성의 직업은 대학원생입니다. 그렇게 남성은 석방됐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재판부 결정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주지가 다 확실하면은 누구든 그러면은 다 풀어줄 거 아니에요. 미성년자 성폭행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풀려났다는 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에요. 언제 찾아올지 몰라 두려움에 떠는 것도 오롯이 피해자의 몫입니다. 풀려났으니까 또 찾아올까 봐 지금 그게 제일 걱정인 거죠. 낮이고 밤이고 솔직히 돌아다니기도 무서울 거고.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교제폭력에 대한 수사기관의 안일함이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제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남성이 도주 이틀째 검거됐는데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한 장에 경찰 수사가 사실상 멈췄고 결국 참변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갓길에 멈춰서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경찰들이 승용차 문을 열고 운전자에게 달려듭니다. 대전 도심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은 범행 이틀 만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의 추격을 피하던 피의자는 이곳 차 안에서 곧장 음독성 물질을 마신 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의자 남성은 지난해 말부터 사귀던 여성을 대상으로 주거 침입과 폭력을 수차례 저질렀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내면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지난 2023년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돼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지만 교제폭력이나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보복을 우려해 불원서를 내는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서 불원서를 작성해서 내는. 경찰은 음독을 시도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다며 남성에 대해 곧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시민들이 도주하는 범인을 몸을 던져 막았던 울산 스토킹 칼부림 사건에선 검찰의 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전 경찰이 피의자에 대해 구금을 요청한 걸 검찰이 기각했는데 알고 보니 검찰이 피해자에게 가해자 구금을 원하느냐고 물어본 뒤 이 같은 결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30대 남성.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이달 초 여성을 폭행하고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는 등 남성의 스토킹 행각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특히 엿새 동안 전화 160여 차례, 문자 400통을 보내며 위협하자 심각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최대 한 달간 구금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까지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곧 기각됐고 구금이 빠진 법원의 잠정조치 닷새 만에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기각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구금 여부를 피해 여성에게 물어봤고 구금 조치까지는 원치 않는다는 답변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피의자가 주거지를 옮기겠다는 말도 기각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위험성 판단을 위해 절차대로 피해자 면담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피해자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는 절차라고 지적이 나옵니다. 그거를 이야기할 때 상당한 압박감과 부담감이 작동되는 거죠. 스토커에 대한 구금 조치 신청은 실제로 내려지는 비율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해자의 관계나 스토킹의 심각성 등을 좀 더 충분히 검토했더라면 좀 더 피해자 보호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대검찰청은 뒤늦게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 조치를 적극 청구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최근 극한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경남 산청에서 큰 인명피해가 있었죠. 그런데 산사태 이틀 전부터 산림청이 산청군에 전화를 걸어 대피를 권고했지만 정작 산청군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9일 오전 8시쯤부터 119 상황실로 산청 지역 곳곳에 산사태 신고가 쇄도했습니다. 산사태가 나고 있다. 여기 지금 08시 19분에 산청 오후면 삼장면, 산청읍 09시 07분. 여기 이렇게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산청군이 산사태 주의보를 산사태 경보로 격상한 시점은 지난 19일 낮 12시 37분.
당일 오전 이미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한 뒤였습니다. 경보 1시간 뒤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1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산사태가 나기 이틀 전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한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이 산청군 부군수에게 직접 전화까지 해 주민 대피를 권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측정보 경보 단계가 생성이 됐으니까 주민들 사전에 대피시키고 위험지역 같은 데 상황 관리 좀 철저하게 하고. 이틀 전부터 산사태 주의보를 산청군에 통보했고 이후 매시간 위험 경보를 내려보낸 상황. 하지만 산청군은 17일 오전 산사태 주의보만 한 차례 발령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지자체의 그 판단에 따라서 경보 발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량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산사태 예측은 산림청에서 하고 발령권은 시군 지자체장에게 있는 이원화된 현행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정부가 7년 이상 갚지 못한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탕감해주는 이른바 배드뱅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돈 안 갚고 버티면 빚을 다 없애주는 거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했고 채무 탕감이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김민형 기자가 만났습니다. 서울 최대의 인력시장이 열리는 서울 남구로역 앞. 동이 트기 전부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현금으로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한 90%가 빚이 있다고 보면 돼요. 단가가 깎여도 인력사무소에서 바로 현금으로 받는 거. 50대 건설 노동자 김용부 씨. 8년 전 현장에서 무릎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 카드 현금 서비스 400만 원을 썼습니다.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어 대출을 더 받다 보니 빚은 2천만 원대로 늘었습니다. 아파서 못하고 참고 했는데 치료는 받아야죠. 돈은 없죠. 그래서 카드 현금 서비스 날짜가 지나니까 못 갚으니까 그렇게 막 해서 이자가 오르고. 또 다른 일용직 노동자 안모 씨. 은행에서 2천만 원을 빌려 시작한 분식점이 잘 되지 않아 빚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벌써 9년 전 일입니다. 재기해서 가족들과 평범하게 살고 싶지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갈 때는 이제 이자까지 해가지고 한 3천. 정부가 다음 달 배드뱅크를 설립해 이런 장기 소액 연체자들의 빚 탕감에 나섭니다. 이미 가치가 없어진 소액 부실 채권을 소각해 정상적인 경제활동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들여야 하는 복지와 행정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정부의 소액 연체자 지원 사업을 받은 50대 장모 씨. 3년간의 심사를 거쳐 2천여만 원의 빚을 탕감받고 지금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단계 사기로 거액의 빚을 지고 무너질 것 같던 그에게 정부의 지원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기뻤죠. 이제 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내 이름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는 거. 금융위원회는 7년 이상 된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진 채무자를 113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기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가능하면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정부는 채무 탕감을 위한 심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보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정부가 건네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정부가 주요 방송사들을 상대로 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인력 구조부터 조직 문화까지 들여다보고 방송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입니다. 차주혁 노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인력 구조와 조직 문화를 아우르는 전방위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수많은 비정규직이 방송 제작 현장을 떠받치는 이른바 비정규직 백화점. 하지만 노동법의 보호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 때문입니다. KBS와 SBS 등 지상파 2곳은 오늘부터 즉시 조사에 들어갔고 종합편성 채널 4곳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MBC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특별 근로감독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점검 중입니다. 이번 기획감독은 단순한 근로자성 판단을 넘어섭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불공정 계약까지 조직문화 전반을 들여다보는 전례 없는 조사입니다. 방송노동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법이 판단하는 근로자성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 유념하셔서 방송 비정규 노동자를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 OTT 플랫폼의 확산, 외주 제작의 일반화. 업무는 쪼개지고 책임은 외주로 넘어가지만 계약조차 없이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쪼개지고 파편화되는 곳일수록 개별 계약이 지켜지지 않는다거나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노동 관련된 법령 안에 제대로 포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나서야 되고요. 정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지역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로 확산해 방송업계 전반의 노동권 보호를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과거 발언들로 논란에 휩싸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유명해지고 있어 죄송스럽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조차 민망하기 짝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기주 기자입니다.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과 주요 부처 장관들이 중대재해 근절 방안을 논의하던 중 차관급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발언권을 신청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 그런데 발언권을 얻은 최 처장은 중대재해와는 다소 거리가 먼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다가 이 대통령에게 지적을 받습니다.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 이 철학적 배경이 없이는 결론만 요지를 말씀해 보시죠. 최 처장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되기 전 각종 유튜브에 나가 했던 과격한 발언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 친문 세력이 또 당대표를 해서 옛날로 돌린다든지 그러면 당원들이 다 떠날 겁니다. 문재인은 사람 보는 능력이 없어요. 멍청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중계되는 첫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 없이 유명해져 죄송하다는 농담성 발언을 했던 겁니다. 결국 이 발언 역시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최 처장은 국무회의 4시간여 만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 처장의 사과문에도 여당인 민주당에선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참으로 민망하게 짝이 없는 일이긴 하죠.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국무회의 이후에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아무래도 진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난처한 상황이시라고 보고요. 이 과거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시고. 최동석 처장 본인은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거취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말 논란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선 인사혁신이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사흘 앞두고 호남과 수도권, 제주에서 당원 투표와 함께 전국 대의원 투표도 시작됐습니다. 정청래, 박찬대 후보는 오늘 각각 인천과 제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충청과 영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승한 정청래 후보. 오늘은 박찬대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인천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후보는 요즘 1인 1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상 대의원표 1개가 권리당원표 17개와 맞먹는 걸로 계산되는데 자신이 당심에서 앞서는 만큼 1등을 굳히려 1인 1표를 주장하는 겁니다. 박찬대 후보는 오늘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된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당원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대의원들을 향해선 막판 뒤집기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숫자에 잡히지 않는 결심, 조용히 번져가던 마음이 지금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서 어젯밤 MBC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선 두 후보 모두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선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집권 초기 추석 전에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내란 반성 없는 야당은 반대 명분이 없습니다. 검찰 등 3대 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표결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 후보는 초반 기세 굳히기에 박 후보는 뒤집기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다음 달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이 벌써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스라엘은 가자 지역을 이스라엘 땅으로 합병시킬 계획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베를린에서 김민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엄마 무릎에 힘없이 앉아있는 두 사람이 뼈를 겨우 살가죽이 덮고 있다고 할 정도로 앙상한 모습입니다. أنا من الولد من الأكل والشرب ما فيش تغذية ما فيش أكل في البلد غالي وأنت شايف. 미사일과 총으로 수만 명을 살해한 이스라엘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사실상 굶겨서 죽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미국과 함께 이른바 가자 인도주의 재단이라는 새로운 식량 배급 시스템을 도입한 뒤 배급소와 식량 공급은 급감했습니다. 그러더니 배급소로 접근하는 민간인들을 이스라엘 군이 수시로 사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1,000명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식량을 구하러 가다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굶주림을 피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 넉 달 동안 어린이 88명을 포함해 약 150명이 영양실조로 숨졌습니다. 이런 비인간적 폭력의 배경엔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완전히 없애려는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들의 꿈이 있습니다. 가자를 지구 표면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임무다. 우리는 인간 야수들과 싸우고 있다. 이스라엘 극우는 이렇게 인종 청소란 목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습니다. 전쟁 발발 후 약 2년 동안 숨진 팔레스타인은 최소 6만 명. 날마다 90명 넘게 죽은 겁니다. 이런 극우 세력의 목소리를 받아든 네타냐후 총리는 급기야 가자 북부를 이스라엘로 합병해 팔레스타인인들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나치에 당했던 그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는 셈입니다. 그 정점엔 극우의 눈밖에 달까 두려운 네타냐후 총리와 그를 지지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이스라엘 비판도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 열쇠를 진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지구에 새로 짓는 식량센터를 또다시 이스라엘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최근 끊임없는 이적설이 제기되고 있는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내일 아시아 투어 첫 경기에 나섭니다. 그런데 거취를 둘러싼 구단의 반응에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김수건 기자입니다. 그제 홍콩에 도착한 손흥민이 가는 곳마다 팬들은 소리를 연호했습니다. 훈련장에서도 최고 스타는 단연 손흥민이었습니다. 공을 잡을 때마다 환호가 터졌고 응원가도 울려 퍼졌습니다. 아시아 투어에서 여전한 인기를 확인한 가운데 이적설과 관련한 분위기에도 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취임 직후 손흥민의 거취는 5, 6주 뒤에 얘기하자며 모호한 태도를 취했던 프랭크 감독은 최근 한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선 다음 시즌에도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손흥민의 이적에 대해 즉답은 피했지만 The son is here and very happy for that. He'll train today. What I'm focusing on is he's a Tottenham player. 손흥민의 활용 방안을 언급하면서 잔류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I think he's been hugely successful from the left wing. I also think he had some fantastic games down the middle as a number 9. He will always score goals, so it's just about to get him in those situations. 정말 손흥민을 붙잡겠다는 뜻인지 몸값을 높이기 위한 고도의 협상 전략인지는 불투명한 가운데 현지 매체들도 최종 결정은 손흥민의 의사에 달렸다며 엇갈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도 언론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는 손흥민은 내일 아스널과 친선전을 마친 뒤 모레 입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축구대표팀 수비수 포항의 이태석 선수가 유럽 무대에 진출합니다. 오스트리아 빈 입단을 앞두고 오늘 출국했습니다. 아버지 이을용을 연상케 하는 왼발킥과 왕성한 활동량으로 대표팀 측면 수비수를 꿰찬 이태석. 지난 주말 소속팀 포항 팬들에게 작별 인사로 이적을 예고했고 오늘 오스트리아 빈 입단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이태석은 지난달 경남에서 먼저 이적한 이강희와 한국인 듀오로 호흡을 맞출 전망인데요. 오스트리아 리그 경험이 있는 선배 황희찬의 조언이 힘이 됐다고 합니다. 그 오스트리아 무대가 어떤 무대인지 또 유럽에 가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좀 든든한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선수들을 아랍에미리트에서 뛰는 동생 이승준에 이어 두 아들을 모두 해외로 보내게 된 아버지 생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팀 성적이 안 좋아서 좀 많이 외로우실 것 같은데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조언들 많이 해주셔서 이태석의 첫 유럽 무대 도전 응원하겠습니다. 15년 만에 방한한 바르셀로나는 내일 저녁 FC 서울과 친선전을 갖습니다. 플릭 감독은 메시 후계자로 불리는 야말 선수 출전을 공식화했는데요. 레반도프스키와 페드리 등 초호화 군단을 이끌고 15년 만에 한국을 찾은 바르셀로나. 그중에서도 최근 메시의 등번호 10번을 물려받은 18살 야말의 인기는 엄청났는데요. 메시의 후계자로 메시 못지않은 왼발을 자랑하며 바르셀로나의 트래블을 이끌었죠. 오늘 기자회견에 나오진 않았지만 플릭 감독은 내일 FC 서울과의 친선 경기엔 야말이 뛸 것이라 공언했습니다. He will play tomorrow. We all want to give our best. We all want to show and to play on our highest level here in South Korea. 6년 전 큰 충격을 줬던 호날두 노쇼 사태가 반복되진 않을 것 같네요. 내일 친선전은 맨유와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함께 뛴 링가드와 래시포드의 맞대결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에 지치는 요즘이죠. 어젯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의 모습인데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서울은 오늘로 7월 열대야 수가 총 21일로 관측사상 가장 많은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열돔의 열기가 축적되고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계속해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기록적인 열대야 행진은 오늘 밤 사이에도 계속되겠습니다. 서귀포는 보름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28도, 청주 27도로 서쪽과 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도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전남 서해안 지역은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당분간 제주 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너울이 밀려들겠습니다. 피서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제주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이 36도, 청주도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중부지방엔 비가 내리겠고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한 의혹이 제일 많지만 내란 이후 베일에 쌓인 시간도 가장 많았던 피의자 윤 전 대통령 배우자입니다. 일주일 뒤 조사에 나올 때 우린 무슨 얘기를 듣게 될까요?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